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하기 힘드시죠? 많이 지치진 않으시나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론이 끝나면 그 다음이 끝인 줄 알 것 같지만 또 실기가 기다리고 있고 시기가 끝났더니 또 다른 거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모두 다 인간의 마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신 이 삶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만큼 얼마나 머릿속으로 잘 엮었는지 빠르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중식 파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과거 일본에 미나마타 나왔네요. 중금속 중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미나마타라고 하면 수미양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답은 수은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은을 많이 버렸던 물들이 폐수로 가면서 거기에 있었던 것들을 먹으면서 사람이 집단 발병해졌던 병이 바로 미나마타병이다. 손에 지각 이상 현상을 나타낸다. 라고 했던 구내염을 발생하고 이게 전부 다 미나마타병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누구한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될까요? 발병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셋을 세트로 해서 암기해 둘 것. 3번입니다. 식품과 자연독의 연결이 맞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맞는 것. 독버섯은 무슨 린으로 끝난다라고 했는데 감자가 솔라닌이었고 이렇게가 바뀌어 있네요, 지금. 살구씨, 파세오르나틴이 아니라 살구씨, 청매, 아미그달린이다라고 했었죠. 목화실은 고시폴이었습니다. 4번.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을 묻고 있습니다. 먹었더니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막 온몸이 가렵기 시작하는 거 뭐였냐면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이다. 몰라, 모르가니라고 했었을 겁니다. 붉은 살 생선 많이 먹고 걸릴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5번입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량을 말해요. 그래서 하루의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간혹 나오는데 놓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해요. 그 정도는 먹어도 문제될 거 없어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일일 섭취 허용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무작용량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각종 독성 시험에서 유해작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양 50%의 치사량을 말한다라는 것들. 독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을 50% 유효량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약물의 효과에 대해 어떤 특정 반응이 동물에 나타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 실험동물 50%의 양성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물질의 양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출입, 검사, 수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규잖아요. 법규는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좀 말이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 관계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이나 영업시설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다. 맞는 것 같죠? 뭐 이상한 말은 없어요. 관계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의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자, 검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관계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당연히 지니고 있어야지 아무나 보여줄 수는 없겠죠. 다 맞는 말인데 답은 2번이 되어집니다. 7번입니다.
안식향산 기억나세요? 안식향산 알 것 같아. 우리가 간장에 썼었어. 왜 썼어요? 답은 2번이었죠. 부패 방지, 방부제, 보존제라고 했던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8번.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되는 영업이 아닌 걸 묻고 있어요. 조리사,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조리사를 두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격증을 갖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따야 되고요. 여러분 보고조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문가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첨가물 제조업소는 아니겠죠. 조리사를 두어야 되는 것들,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하수 처리 방법 중에서 처리의 부산물로 메탄가스 발생이 많은 걸 묻고 있어요. 메탄가스를 발생하는데 우리가 활살, 얘네들은 같이 짝꿍 아니야? 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활살은 호기성 처리법에 들어가는 게 같이 나왔으니까 아니겠죠. 메탄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염기성 처리법에 들어가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인공의 능동이래요. 내가 직접 행하진 않았지만 인위적으로 넣어줬는데 능동이에 내가 직접 가서 했어 라고 해서 형성되는 감염병 예방접종을 해주면 인공 능동이 되어지겠죠. 이 중에서 면역력이 가장 강하게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거냐면 폴리오예요.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한번 맞게 되면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1번. 공중보건사업과 거리가 먼 거래요. 공중보건에서 제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딱 보이시죠? 뭐예요? 치료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답은 3번이겠죠. 12번입니다. 기생충과 중간숙주의 연결이 틀린 걸 묻고 있어요. 중간숙주. 봤더니 말라리아는 유일하게 사람이 중간숙주 했었고요. 폐흡충은 가재나 개 맞네요. 무, 소 맞아요. 십이지장충은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구충이라고 하는데 얘는 모기가 아니라 중간숙주가 없었잖아요. 채소밭을 맨발로 가거나 아니면 먹어서 걸리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13번입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 요 차이 해주는 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은 딱 보이시죠?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 외에는 2차 감염이 거의 없다라고 했고요. 여기는 2차 감염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것도 비교하는 표도 반드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1단원으로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14번입니다. HACCP의 7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어떻게 교수님이 첫 단추랑 마지막 거 정도만 외우라고 했는데 나는 7가지 다 못 외웠는데? 나올 수 있어요. 제가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순서 다 외울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첫 번째만 좀 알아두세요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눈여겨서 쓱 봤던 것들이 보여요. CCP니까 CCP를 결정하는 거 맞겠네요. 위해 요소 분석은 첫 번째니까 맞겠죠? 개선 조치 방법을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방법도 나와야 되겠죠. 이것도 왠지 맞을 것 같아요. 회수하는 명령의 기준을 만들어 놓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한 번만 보고 갑시다. 다 외우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위해 요소 분석을 하고요. CCP를 결정한 다음에 한계 기준 설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확립하고 방법을 수립하고 검증을 잘 방법 수립한 다음에 기록 유지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을 자꾸 들으면 나중에 문제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런 의미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를 하다 보면 간장공장, 잼공장 어떻다 그러냐면 거품이 미친 듯이 올라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거품을 없애주기 위해서 쫙 뿌려준다라고 했었죠. 그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소포제라고 했었죠. 같은 소자가 들어가는 뭐
규소, 수지가 대표적인 종류다라고 했었습니다. 16번. 적외선, 파장이 제일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 중에 제일 높은 파장 800, 780nm, 7800 옴스트롱 이상의 것을 적외선이다라고 했었죠. 답은 4번입니다. 17번. 상수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가라앉히고 받고 거르고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먹어야죠. 급수를 해야 되겠죠. 한번 눈여겨볼 것. 18번.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는 뭐였다? 데시벨. 데시벨. 알고는 있는데 이게 답이 뭐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몇 번입니까? 1번이 돼야 되겠죠. 데시벨입니다. 19번입니다. 하천수에 DO가 적다는 것은 용존하고 있는 산소가 없다는 것은 오염이 됐다 안 됐다? 산소가 없으니까 오염이 높겠죠.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잘 모르면 4개 읽어보고 다른 거 하나 고르라고 했습니다. 20번. 과량 조사했을 경우에 열사병, 백내장, 픽픽 쓰러져요. 뭐였다? 적외선이 답이 돼야 되겠죠. 열과, 지상의 열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들. 21번입니다. 위생복장을 착용할 때 머리카락과 머리의 분비물들로 인한 음식 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거 뭐예요? 머리카락 나왔네요. 그러면 당연히 모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조리사 모자 쓰고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에도. 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위생복과 머플러 아시죠? 주방 안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상해 응급조치를 위해서 목에다 두르는 거 한 번씩 봐주시면 좋습니다. 22번입니다. 레드 캐비지로 샐러드를 만든대요. 자, 붉은색 양배추. 자주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떠한 원재료 변형이 되어도 식초를 넣었대요. 무슨 색소의 변화? 산성에 대한 산성, 중성, 알칼리성으로 감에 따라 적자청으로 바뀌어지는 무슨 색소? 안토시아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강 절임 같은 것도 다 안토시아닌 색소의 변화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23번. 섬유소와 한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섬유소랑 한천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해주는 아주 훌륭한 다당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답은 세 개는 다 같은 말이고요.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알칼리를 첨가하면 연해지지 산을 첨가하면 질기게 되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 아미노산, 단백질 등이 당류와 반응하여 갈색 물질, 갈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미노산, 당류와 단백질의 변화, 그렇죠? 당류와 단백질의 변화로 생겨질 수 있는 갈변 4개 중에 뭐였다? 마이알 반응, 메일러드 반응 다 같은 말이다라고 했었고요. 갈변할 때 효소 갈변과 비효소 갈변 중에서 대표적인 비효소적 갈변 구분해서 알아둘 것. 뭐야 저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 당류와 단백질 앞으로 가셔서 갈변 파트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5번입니다. 고추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묻고 있어요. 고추장도 발효인데 곡류나 메주가루, 고춧가루, 소금 같은 걸 넣어서 발효시켜주는 걸 말하죠. 단백질이 분해해서 구수한 맛이 생겨지는데 고추장은 된장보다도 훨씬 더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달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찹쌀가루, 보리가루, 밀가루 써서 만들어주는 단맛이 된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당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26번입니다. 우유를 데우고자 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절대 제가 우유를 했을 때 센 불에 끓이면 안 되고 안 젓고 가만히 냅둬도 안 되고 그렇다라고 했었습니다. 볼게요. 냄비에 담고 끓기 시작할 때까지 강한 불로 데운다? 안 되겠네요. 이중 냄비에 넣고 젓지 않고 데워준다?
구들 위에 표면에 피막층이 생길 수 있다 해서 저어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냄비에 담고 약한 불에 젓지 않고 아니네요. 이중 냄비에 넣고 저으면서 이게 가장 FM적 대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어가면서 피막이 생기니까 너무 세지 않은 불에 저어가면서 이중 냄비를 사용하여 해주는 것이 뚜껑을 마지막에 덮고 데우는 것이 좋더라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27번입니다. 단맛을 갖는 대표적인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 달달해 보여. 그런데 달지 않은 게 보여요. 하나. 뭘까요? 곤약이겠죠. 토란과 식물인 곤약의 뿌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겔화시켜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서 곤약 먹으면 왜 다이어트 식품이다라고 할 거예요. 단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번.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콩 단백질의 뭐에 대한 변화? 콩 단백질, 두부. 콩을 갖다가 갈아서 그 물을 끓였을 때 두부라는 건 뭐예요? 단단하게 굳어지잖아요. 뭐를 넣어야 굳어져요? 간수 넣는다라고 했어요. 간수가 뭔데요? 무기염료를 넣어야지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응고제, 다른 말로 간수 4가지 넣었을 때 해주는 것이 바로 콩단백질을 응용하는 두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9번. 물품의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집기류는 뭘까요? 검수예요. 이미 다 들어온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확인을 할 거니까 얘가 맞는지 틀린지 양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거 다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울과 온도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0번. 단백질의 함량이 14% 정도인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대요. 자, 쌀가루에는 들어있지 않고 밀가루에만 들어있는 단백질이 뭐였냐면 글루텐. 글루텐의 함량이 10% 기준 10에서 13, 13% 이상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아래, 중간, 위. 14라고 하는 건 이 위가 되어지겠죠? 단백질 함량이 많이 훨씬 더 쫄깃거리는 거니까 강력분으로 만들어주는 거. 뭐다? 마카로니. 구분해서 정리할 것. 31번입니다. 인산을 함유하는 복합 지방질로서 유화제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화제. 인산 하면 레시틴밖에 없어요. 이것도 난황에 존재하는 복합 지방질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32번입니다. 레트로트 식품이 뭘까요? 레트로트.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한약 봉지 아시죠? 혹은 3분 카레 3분 차지하시면 이렇게 봉지 들어있는 거 아시죠? 내용물을 넣고 다 소독해 놓은 상태, 그 봉지. 이걸 다 레트로트 식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파우치에 넣고 플라스틱 필름으로 봉해서 고압솥에서 살균 소독해 주는 거겠죠? 통조림하고 레트로트하고는 달라요. 답은 1번이 되어집니다. 33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호화와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호화, 생쌀이 익은 밥이 되는 것. 노화, 익은 밥이 상온에서 딱딱하게 굳는 것. 이렇게 정의를 기존으로 했을 때 쌀과 보리는 물이 없어도 호화가 잘 된다? 호화란 물을 붓고 가열하여 익혀주어서 먹기 좋게 바뀌는 건데 물이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우, 1번부터 답이 맞죠? 옳은 걸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호화가 잘 돼요? 아니죠.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답이 틀렸네. 저는 틀린 것을 묻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냥 1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면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실기할 때도요. 약간 실수하는 거 보여줘야 학생들이 더 기억에 잘 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보여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떡의 노화는 냉장고보다 냉동고에서 잘 일어난다? 자, 먹던 떡 어디다 보관한다라고 했습니까?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냉장실에 놓으면 굳어지는 노화고 냉동실에 넣어야지만 노화를 억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야, 둘 다. 3번, 호화된 전분을 80도씨 이상에서 급속히 건조하면 노화가 억제되어지겠죠. 건조하는 방법. 그래서 왜 건조 라면, 건빵 이런 것들도 다 있다라고 했었고요.
설탕에 첨가하는 노화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콩고물이나 팥고물은 설탕을 뿌려두면 빠르지 않게 천천히 굳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옳은 거를 묻고 있어요. 실수하시면 안 되겠네요. 34번입니다. 물은 결합수와 유리수, 프리워터, 그쵸? 자유수로 나뉘어지는데 특성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리수는 된다, 결합수는 안 된다, 부정의 의미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잘 언데요? 얼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요, 정말 10초 안에 풀으셔야 돼요. 그런데 끝에를 잘 보셔야 돼. 실수하지 않게. 비타민 E에 대한 설명, 비타민 E라고 하는 것은 토코페롤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비타민 D예요. 자외선에 의해 생겨질 수 있는 비타민 D2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타민 E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조리식품이나 반조리식품의 해동이에요. 자, 냉동은 급속 냉동이 좋고 해동은 완만 해동이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외가 있었어요. 반조리식품, 이미 조리를 해놨거나 반조리해 놓은 식품의 해동법은 뭐를 쓴다? 전자레인지, 열을 가해서 해동하는 거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레인지가 나왔지만 가열이라는 말이 나와도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37번, 우유에 들어있는 비타민 중에서 함유량이 적었대요. 그래서 강화 우유에 써주려고 한대요. 뭐를 강화할까요? 이 중에서는 칼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뼈를 지탱해주는 비타민 D가 보통은 강화되어지는 것이 강화 우유에 많이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 우유란 우유에 요구되어지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강화한 것인데 비타민 D, 칼시페롤을 훨씬 더 강화시켜 놓은 우유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8번입니다. 달걀을 삶은 직후에 찬물에 넣어 식히면 노른자 주위의 암록색의 황화철이 적게 생긴대요. 여러분 달걀은 몇 분 삶는다라고 했었습니까? 보통 그 노른자 주변이 회록색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5분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을 삶게 되면 혹은 삶은 다음에 찬물에 옮겨놓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더라도 노른자 주위에 암록색의 황화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물에 넣으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답은 2번이에요. 황화수소가 계란 껍질을 통해서 외부로 발산되기 때문에 노른자가 덜 청록색이 되어진다, 회록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다음에 15분 삶은 다음에 바로 찬물로 옮겨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식품 조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습니다. 조리를 하는 이유는 4가지 있었어요. 위생성, 영양성, 안전성, 저장성이라고 하는 4가지의 파트가 있었습니다. 아닌 것은 예방 치료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4가지에 대한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40번. 자, 이거 하나 별표해 둘게요. 이 문제가 나오면 다들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려워하세요. 근데 쉬워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간장의 재고 대상이래요. 간장의 재고가 10병이 남았대요. 문제는 선입선출이래.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입고일자가 5일, 10일, 20일, 27일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고가 10병 남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날짜부터 쓴 겁니까? 5일 거 5병 먼저 쓰고 12일 거 10병 쓰고 10병이 남아야 되니까 이 중에서 1병만 썼겠네요. 여기서 7병이 남아 있겠네요. 7병과 이 3병이 남아서 10병이 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써서 나가다가 남아있는 재고가 10병. 그러니까 앞에 거부터 나가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고의 값을 구하래요. 7병에다가 곱하기 3,000원씩 해주면 되고 여기는 3병에다가 3,500원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 3, 21. 아, 여러분 산수예요, 산수. 3, 5, 15, 3, 3은 9, 10,
500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답은 31,500원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입되어진 의미, 이거를 이제 이해를 또 해설을 보시고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숫자만 바꿔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머리 싸매고 제가 하는 설명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셔야 합니다. 41번입니다. 전분인데 물을 가하지 않고가 키포인트예요. 열을 가했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 호정화. 대표적인 게 미숫가루나 뻥튀기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찐빵은 물 넣고 찌는 거예요. 42번입니다. 다음 중 상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식품을 묻고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상식적으로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라고 들었던 거 뭐 있어요? 바나나죠.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그 열대성 과일이라서 저온에서는 냉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왜 냉장고에 바나나 넣어두면 시커매지죠? 반드시 상온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 중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화합물에 의해서 매운맛을 내는 거. 아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제일 말이 긴 것 중에서 해당하는 게 뭐였다? 답은 겨자가 되어집니다. 겨자씨에 안에 들어있는 시니그린과 같은 배당체의 효소가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아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요 매운맛은 겨자에서 느껴지는 맛이더라. 시니그린과 같이 결합해서 나타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44번입니다. 집단급식소 1회 몇 명 이상? 50명 이상. 이건 그냥 확 하고 확 넘어가셔야 돼요. 45번. 대체네요. 대체식품의 양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쇠고기가 비싸 돼지고기로 대체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원래가 뭐예요? 소고기가 원래고 돼지고기가 대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고기 300g을 돼지고기 몇 g으로 대체하면 되겠는가? 라고 했었습니다. 대체식품의 양을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했어요? 원래 식품의 양, 대체식품의 양,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 한번 하셔야 됩니다. 대체하고자 한 식품의 수치, 성분에 대한 수치. 원래가 위로 올라가요. 대치가 밑에 있고요. 원래가 다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소고기 300g은 400g. 그러니까 이건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대체가 다 밑으로 가고 원래 2개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6번입니다. 콩이나 콩나물을 삶을 때 뚜껑을 닫으면 비린내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이 익기 전에 뚜껑을 쉽게 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뚜껑에 대한 키포인트니까 산소를 차단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산소를 차단해서 콩 비린내를 방지해 줄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47번입니다. 원가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제가 사다리표 4가지 구하는 4개의 공식들 외우셔야 돼요 라고 했을 거예요. 직접원가, 제조원가, 판매원가, 총원가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직접 경비 합친 게 직접 원가네 눈으로 봐도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돼야 되겠고요. 판매 원가는 총 원가까지 나와서 판매 가격이겠죠. 여기가 총 원가가 3번째 들어갔었고 여기가 판매 가격이 들어갔었어요. 판매 가격은 이 총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총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제조 원가에다가 플러스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였고 제조 원가는 요 앞에다가 여기가 직접 원가, 여기가 제조 원가, 제조하는 데 드는 간접비. 저랑 수업하신 분, 자 모의고사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 먼저 오신 분들 다시 백 합시다.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4가지 사다리표 보는 공식에 대해 설명드렸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기억 안 나요 하시는 분들 다시 돌아가세요. 한 번씩 정리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48번.
나무 등을 태운 연기에 훈제한 육가공품이 아닌 것, 연기에 그을려서 훈연법이에요. 만들어주는 거에 대표적인 게 햄, 베이컨, 소세지. 얘네들은 세트로 가요. 여러분 육포가 뭔지 아시죠? 육포. 소고기 깨끗하게 다 손질한 다음에다가 그 간장 조림물 같은 거 발라서 말려주는 거예요. 그게 육포예요. 그래서 이 훈연법을 이용한 것들에는 요 세 가지가 세트로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 중성지방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 5초 만에 풀 것. 50번 질이 좋은 김. 여러분들 김 보관 잘하거나 아니면 지금 되게 비싼 김일에 와서 한번 먹어볼까 구워 보셨나요? 상품의 김은, 질이 좋은 김은요, 검은색을 띠면서 윤기가 나요. 검은색이었는데 분명 구우면 어떠냐면 청록색 같은 녹색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보관해놓고 오래 지난 김 보셨어요? 색깔 자체가 어떠냐면 붉은빛이 돌아요. 이거는 잘못 좋지 않은 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김이 질이 좋은 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1번 유중수적형과 수중유적형은 정말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틀리면 안 돼요. 유중,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거. 자, 모르면 어떤 거 구하라고요? 딱딱하냐, 묽으냐 차이. 그럼 이 중에 제일 딱딱한 거 뭐예요? 버터가 답이 돼야 되겠죠. 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52번. 고구마 등의 전분으로 만든 얇고 부드러운 전분피. 냉채에 쓴대요. 중식 파트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예요? 양장피죠. 양장피. 중식 메뉴에도 양장피 잡지 어렵습니다. 양장피.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피 있어요. 53번. 중식에 해당되는 문제 쏟아집니다. 절임과 무침에 사용되는 채소. 절임과 무침은 우리가 그 다음 거를 뭐 예상할 수 있게끔 반찬으로 나오고 해주는 것들이었는데 아닌 거 뭐겠습니까? 빠스죠. 빠스는 후식이잖아요. 후식. 고구마 빠스, 탕, 옥수수 탕, 시럽 발라놓은 거잖아요. 후식류에 들어가는 거. 54번. 중식 조리법에 해당되는 문제는 꼭 나옵니다. 정말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놓고 손질한 재료를 넣어 튀기는 조리법을 뭐라고 할까요? 튀겨요. 붙이는 게 아니라 튀긴대요. 그럼 뭐겠어요? 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 이거 알아두세요. 초라고 하는 것은 기름에 살짝 넣고 불의 세기를 조절해서 짧은 시간 동안 뒤섞여주는 게 초. 팽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놓은 것 같은 경우 국물에 재료를 흡수시켜주는 게 팽. 전은 우리가 지져주는 방법, 이거를 전이라고 하고요. 튀겨주는 것은 작이라고 한다라는 것. 55번입니다. 중국 4대 요리를 묻고 있습니다. 설명 중 여기에 해당되는 거, 와, 신맛, 강한 향기, 매운맛, 4대. 중국의 4대 요리 중에서 매운 거 하면 뭐예요? 이건 공부 안 해도 알죠? 사천요리죠. 사천요리. 그래서 사천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국 서부에 위치한 특징으로 매운맛과 신맛, 그 다음에 강한 향기를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육류, 생선류, 가금류, 해삼류를 뜨거운 기름이나 끓는 물에 데쳐요. 기름이나 끓는 물. 기름에도 이렇게 데쳐주는 방법을 씁니다. 부재료하고 함께 볶아서 간장 소스에 졸여주는 거. 우리가 여러분 메뉴도 아셔야 되겠죠? 두부를 이용해서 지져 기름에 데쳐낸 다음에 간장 소스에 같이 졸여주는 거. 홍소 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소, 홍샤오라고 불려지는 방법은 기름에 데친 부재료, 우리가 두부를 기름에 데쳐주고 육류도 한번 데쳐준 다음에 간장 소스에다 이렇게 졸여주는 걸 말해요. 이거를 홍샤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면 위의 굵기 순서, 제일 얇은 거 세면 다 세면이네요. 제일 굵은 게 뭐였냐면 우동면이었어요. 우동면. 그럼 3번은 탈락. 우동면 전이 뭐였냐면 칼국수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거 면발 굵기에 대한 순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것.
58번입니다. 중국 요리에서 뜨겁게 제공되는 후식, 뜨겁대요. 후식이 찬 후식이 있고 뜨겁게 먹는 후식이 있는데 열을 가해서 아이스크림이네 라고 지나치시면 안 되고 뒤에 있는 문구가 바스예요. 바스는 실타래처럼 그 시럽을 만들어서 해주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어집니다. 59번. 발효가 필요한 소스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발효.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먹기 좋은 상태의 것들이 나와서 먹기 좋게끔 바뀌는 걸 발효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발효 소스가 아닌 것은 뭘까요? 답은 깐쇼예요. 깐쇼. 깐쇼 새우 들어보셨죠? 깐쇼 같은 경우는요. 물, 소금, 참기름, 케첩, 고추장 넣고요. 그래서 약간 빨갛빨갛하잖아요. 이거를 섞은 다음에 숙성한 소스를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 요리 중에서 처음에 제공되는 요리, 이것만 봐도 딱 아셔야 돼요. 소화가 잘 되게 구성해야 되고 뒤에 나오는 요리를 기대하게 만들어줘요. 처음 딱 나오면 이 중에서 뭐였다? 답은 냉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공되는 것, 후식으로 들어가는 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그 안에 들어가는 중식의 조리법,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4대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신다 그러면 중식도 얼추 다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식 조리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 제가 중식과 보고와 일식을 한 책으로 엮었어요. 딱 중식만 보시는 분들 뒤에 문제 안 풀어봐야지 하지 마시고요. 일식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일식 부분만 빼시면 되겠죠. 보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고만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다양하게 조금 연습해 보시면 단 조건은 저하고 이론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신 다음에 문제를 꼭 풀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제가 이건 이런 말이야,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머릿속에 자꾸 로직화되고 있는 본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현장에 가셔서 중식 필기시험들 잘 보시고 합격하셨다는 소식들을 카페에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댓글 달아드리니까 같이 기뻐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